오늘은 이제 영화로 떠나는 파리 여행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고.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사실은 되게 많아. 잠시만. 아유 진짜 이건 또 꼭. 이게 걸려 자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 요새 여행을 사진첩 보고 하거나 아니면 영화 보고 한다는데 영화로 떠나는 여행.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 보고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또 나름대로 또 좋은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 파리를 배경으로 한 두 편의 영화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는 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고, 하나는 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은 영화야. 영화 얘기뿐만 아니라 여행 얘기도 같이 곁들여야 되니까, 내가 뭐 여행 가이드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자고. 넌 파리 그러면 뭐가 딱 생각이 나? 에펠탑. 또? 몰라. 누가 보더라도 파리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잖아, 그지? 되게 낭만적인 도시고, 아마 이 한 도시에 이렇게 랜드마크가 많은 도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것.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에펠탑이 가장 큰 랜드마크이지, 얼마 전에 불난 노트르담 성당도 있고,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개선문도 있고, 대표적으로 몽마르트 언덕 같은 것도 있고. 파리 사이즈가 아빠가 처음 가봤을 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서울의 한 6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 그 인구는 한 210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거지. 거기다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에 치여서 코로나 이전에 실제로 파리를 가면 사람들로 바글바글해. 루브르 박물관에 제일 유명한 게 모나리자잖아. 모나리자 보러 갔다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왔어. 이 루이 14세라는 왕이 문화예술을 되게 좋아하는 왕이고, 특히 개인적으로 댄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품이나 조각이나 건축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아, 우리 프랑스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를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막 만들고자 국가 재정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 그 파리 남부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 시작을 해. 베르사유 궁전 사이즈가 한 100만 평대 되는 거야. 근데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 웃기는 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빈틈이 없이 실내나 실외나 장식 천지야.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대혁명 사건 이후에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탄생하잖아. 주변에 전쟁을 많이 벌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해. 그러면서 그 나라의 엄청난 유물들을 다 가져와. 특히 이집트의 유물은 완전히 싹 쓸어서 가져와. 그 루브르 박물관에 나폴레옹이 가져온 여러 가지 유물들을 다 때려 집어넣는 거야. 아, 가보면은 루브르 박물관 천장 같은 데 보면은 금색과 화려한 그 벽화로 치장을 해놨는데, 정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치장을 해놨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해놨는데, 문제는 그것도 이뻐. 어떤 예술적 가치라기보다는 되게 예뻐 그냥. 그래서 파리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가 워싱턴 DC야. 이제 영화 얘기 해줘.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세느강이 있고, 세느강에 다리가 한 30개 가량이 있어. 이거를 내가 쭉 설명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총망라해서 이렇게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어. 정말 이 영화 보면은 파리의 매력이 군데군데 너무너무 잘 묻어있는 영화가 2012년도에 우디 알렌 감독이 만든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야. 영화 시작하면은 한 4분가량 파리의 유명한 데만 쫙 보여줘. 너무너무 예쁜 그림만. 재즈풍의 음악이 나오면서, 예쁘다는 데는 다 나와. 모네 정원도 나오지, 로댕 조각공원도 나오지, 베르사유 궁전도 나오지. 우리가 얘기하는 파리를 대표하는 데는 다 나온다고 봅니다. 이 영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잘 나가는 시나리오 작가, 약간 이삼류 작가가 자기 약혼녀를 데리고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는데, 이 남자는 자기는 나름대로 돈을 잘 버는 시나리오 작가지만은 자기는 순수 문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파리를 되게 동경하고 파리에서 살고 싶어 하는 남자고, 이 여자는 정말 세속적인 여자예요. 쇼핑 같은 거 좋아하고, 우리가 살 집에 가구를 보러 가고, 댄스 파티 가는 걸 좋아하고, 맛있는 와인을 먹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적당한 지적 허영심도 있는 여자. 그 우연하게 이제 어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이 여자가 자기 여자 친구 하나를 만나는데, 자기 친구하고 같이 따라온 남자가 이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의 커플들이 댄스 파티를 가자고 하고, 이 남자는 그냥 파리 뒷골목을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 그때 1920년대 프랑스 파리를 황금시대라고 하는데, 그 황금시대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파리 뒷골목 같은 데를 딱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어. 실제로 보면 파리한테 가장 매력적인 거는 뒷골목이에요. 뒷골목이 주는 가로등, 또 조그만 비스트로에서 나오는 커피향, 거기에 한가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파리장, 그리고 할머니 하나가 강아지를 끌고 돌아다니는, 자기는 그런 뒷골목을 가고 싶은데 이 여자는 댄스 파티를 가고 싶으니까 둘이 헤어져. 그리고 나는 걸어서 그냥 호텔을 가겠다고 하다가 이 남자가 뒷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려. 지나가는
사는 사람한테 호텔 물어보려니까 그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지쳐가지고 어떤 뒷골목 성당 앞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 앞으로 1920년대 푸조 자동차 한 대가 쫙 들어와.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주인공 보고 타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얼떨결에 이 사람이 뜩 탔는데 이 사람들의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아. 무슨 가장 무도회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사람 파티장에 뜩 갔는데 그 파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장이 다 1920년대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장소에 이 남자가 들어가 버리게 됐어.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스콧 피츠제랄드 부부를 만나는데 그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순수 미술을 꿈꾼 사람이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을 알 거 아니야. 그거를 만나고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나는 유명 인사들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파티 장소로 옮겨. 그래서 어떤 조그만 식당을 들어가는데 그 안에 또 해밍웨이가 있는 거야.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 그 해밍웨이를 만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자기가 쓴 소설을 한번 읽어봐 주겠냐라고 해밍웨이한테 부탁을 해.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거절을 하는 대신에 자기가 유명한 평론가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 한 사람이 그 거트루트 스타인이라는 여류 평론가인데 이 평론가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해밍웨이나 스타인이라는 여류 비평가한테 자기 소설을 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밤에 또 그 자리에서 푸조 자동차가 또 와가지고 다시 자기 소설을 가지고 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 해밍웨이하고 거기에 딱 갔는데 누굴 또 만나면 거기서 피카소를 만나. 그 스타인이라는 여자가 당신 소설이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프랑스에 남아서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는 약간의 인문학적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어.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해밍웨이라든가 그 당시의 사람처럼 되게 이렇게 분장을 되게 매력적으로 잘했어. 이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에서 참 좋은 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현재는 되게 불만스러운 것이라는 거지. 근데 미래의 누군가는 현재를 꿈꾼다. 그 말이 난 너무 좋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하루가 먼 미래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동경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 그 매력이 있는 영화가 미드나잇 인 파리야. 이번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파리 이야기를 할게. CG가 기가 막히지? 이번에 두 번째 영화. 아까는 되게 아름다운 파리를 얘기했잖아. 지금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파리를 얘기하니까 의상도 특히 팍 CG로 바뀐 거야.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그 레오 까락스 감독의 뽕네페 연인들이라는 영화가 있어. 91년도 영화인데 이 뽕네페 연인들은 아주 진득진득한 사랑의 이야기야. 근데 프랑스 말이 되게 웃기지 않냐? 뽕네프란 뜻이 뭐냐면 뽕은 영어로 브리지야. 네프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영어로 나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 새롭다는 뜻도 있어. 이거를 한국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다리일 수도 있고 9번째 다리일 수도 있는 거야. 이 뽕네프 다리가 새롭게 이제 보수공사를 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20세기 후반에 프랑스를 가장 대표하는 배우가 줄리엣 비노슈라는 여배우. 남자는 데니 라방이라는 사람인데 생긴 거 딱 봐도 배우야. 아니, 되게 못생겼고 노숙자처럼 생겼어. 처음 장면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여류 화가와 원래부터 뽕네프 다리에서 살았던 노숙자 둘 간의 러브스토리거든. 한쪽 눈 시력은 완전히 잃어버렸고 한쪽 눈 시력만 간신히 갖고 있는 여자가 어찌 보면 자기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총을 몰래 이 여자가 숨겨가지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시력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여류 화가거든. 삶의 상당 부분은 포기를 한 상태고 알렉스라는 이 남자 주인공은 무슨 연기를 저렇게 안 할 정도로 노숙자 같아.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돌다가 그 공사 중인 뽕네프 다리에 이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 남자 노숙자 알렉스가 자야 되는 자리에 그 여자가 누워서 잠을 자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보기에는 나쁘지가 않거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잠을 자니까. 근데 이 다리에는 알렉스뿐만 아니라 나이 먹은 노숙자 한스라는 사람도 같이 자고 있는데 이 남자가 알렉스한테 저 여자 자꾸 내쫓으라 그런다고. 근데 이 한스라는 사람은 이 알렉스한테 매일매일 수면제를 줘. 알렉스 입장에서는 한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야. 이 여자를 내쫓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만한 생선 하나를 훔쳐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회를 떠가지고 이 여자를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너 눈을 고칠 수 있으니까 이 여자를 발견하는 사람은 연락을 어디로 해달라. 길거리에다가 엄청난 포스터를 많이 붙여. 이 남자가 지하철을 가다가 그 포스터를 보게 되는 거지. 자기는 이 여자를 보내야 될 입장이니까 포스터에다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다 질러. 그만큼 이 여자를 보내기 싫은 거야. 그러다가 사고로 이 남자가 포스터가 들어가 있는 트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데 이 트럭이 불난 걸 보고 벽보 붙이는 사람이 탁탁 뛰어오다가 그 불에 번져가지고 큰 화상을 입게 돼. 그러던 차에 여자가 심심하지 말라고 어디 고물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이 여자한테 선물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아빠 음성이 나오는 거야. 나를 찾고 있는 아빠의 광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자기 눈을 고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편지를 하나 써놓고 떠나버려. 나는 너를 진실로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백미가 나오는데 거의 한 10분가량 롱테이크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날이 아마 프랑스의 무슨 기념일인 것 같아. 폭죽을 쏘아 올리는데 91년도 영화다 보니까 CG가 아니야. 실제 폭죽을 쏘아야 되는데 뽕레프를 중심으로 세느강 주변에 폭죽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남자가 몰래 그 세느강의 경찰 선을 하나 훔쳐가지고 둘이 그걸 타고 확 세느강을 달리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로 폭죽 장면이 어마어마해. 둘이 또 댄스를 치는데 처음 음악이 샹송에서 시작을 해요. 샹송. 근데 이 장면 하나는 진짜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이 폭죽놀이 할 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총에 총알이 15발이 있는데 14발을 다 쏴버리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고 하니까 막 싸구려 와인을 마시고 허공에다가 막 총을 쏘고 마지막 한 발을 딱 남겨놨거든. 알렉스한테 총 버려 그러는데 이 남자가 자기 구두를 던져서 세느강에다가 던져. 마치 총을 버린 것처럼. 그 여자가 떠나고 나니까 이 알렉스라는 남자 주인공은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근데 버리라는 권총에 한 발이 딱 남았잖아. 그 한 발을 자기 손가락에 탕 쏘면서 나오는 대사가 아무도 나에게 잊어버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남자는 이제 3년형을 선고를 받아. 자기가 불 지른 것 때문에 사람이 다쳤잖아.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 안에 이 여자가 눈 수술을 하고 면회를 오게 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잊으려고 해도 그 남자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출소하는 날 뽕레프 다리에서 만나자 그래. 근데 이 여자가 또 떠날 것 같으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끌어안고 세느강으로 빠져버려. 둘 간에 마지막 세느강을 쫙 지나가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는 거지. 파리의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안 나와. 폭죽이 이쁜 거지 파리가 이쁜 것도 아니고 거의 90%가 세느강이고 영화의 80%는 야경이야. 뽕레프란 다리는 그렇게 유명할 수 없는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세느강에 무지하게 많은 다리 중에서 이 다리는 연인들이 꼭 찾아가는 유명한 명소가 돼버린 거야. 여행이라는 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영화를 보고 그 장소에 내가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신기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장소에 가가지고 포토존에서 내가 사진을 찍으면 그 순간은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듯한 착각. 그냥 여행지를 가는 것도 매력이 있지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장소를 한번 가보는 것도 나 상당한 매력이 있다고 봐. 근데 파리를 갈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절대 혼자 보내지 마. 그 파리란 도시가 낯선 사람하고 막 사랑을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어. 파리 비치대는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와 전혀 아름답지 않은 뽕레프의 연인들 이 두 편은 코로나 시기에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파리가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준 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야. 파리에서 테러가 많이 벌어지잖아. 그 이후로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영화 떠나는 파리 여행 머리 숙이면 머리숱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끝! 짠!